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 한 해도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란과 역경도 모두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왔던 것이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 전통이었던 만큼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간 새해 첫 강의는 좀 더 희망적인 소재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기념일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날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숱한 나라 가운데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따로 떼어서 기념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만들어진 날짜를 알고 있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고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글은 만든 날짜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만든 사람과 만든 목적, 만든 방법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유일한 문자가 바로 우리 글, 한글입니다. 이 존 맨이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썼고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원고도 많이 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러한 그가 지난 2001년에 알파 베타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문자인 그 로마자 알파벳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서구 문명을 일구는 바탕이 됐는가 하는 걸 탐구한 책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그 책의 한 챕터를 온전히 한글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 한글 소개 부분의 이 목차의 원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Search for the Perfect Alphabet입니다. 완벽한 알파벳을 찾아서 그런 뜻입니다. 그 책의 한글판인 세상을 바꾼 문자 알파벳에서 번역자인 남경태 씨는 그 단원의 제목을 알파벳의 꿈 한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존 맨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단순하고 효율적이며 우아하다. 한글은 알파벳 문자의 모범 답안이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글자이다.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글자. 그 한글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극찬받고 있는 문자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을 갖춘 알파벳이다. 글자와 소리가 1:1로 대응하고 자음과 모음이 한눈에 구분되는 유일한 문자이다. 한마디로 한글은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또 노암 촘스키와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천재 언어학자로 손꼽혔던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맥콜리 교수도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음소 문자가 1440년대에 발명됐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다. 전 세계 언어학계는 한글 창제를 마땅히 경축해야만 한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대지의 작가 펄벅도 한글 이상의 문자는 지구상에는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펄벅은 박진주라는 한국어 이름을 스스로 지을 만큼 한국과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하여간 한글에 대해서 극찬을 했던 세계적인 명사는 일일이 손에 꼽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한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조목조목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한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문자입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렇게 시작되는 그 유명한 문장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말은 우리말인데 글자는 중국 글자인 한자를 쓰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편이 아주 심하고 의견을 말하기도 어렵다. 그것이 딱 해서 내가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실생활에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께서 직접 밝히신 한글을 만든 이유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문자는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 발생적, 점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과 소유 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주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글만큼은 달랐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군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자기 뜻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온갖 국리를 거듭한 끝에 만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세종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주변 사람들, 특히 스스로 힘이 있고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극구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주국인 대국 글자인 한자를 두고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고 매우 위험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공박했습니다. 당시 이제 집현전 부재학이었던 최만리를 포함해서 많은 벼슬아치들,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 같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반대하는 벼슬아치들을 파직까지 시켜가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더 나아가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 바탕에 깔려있는 글자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글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한글의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글은 지구상의 모든 문자 가운데 그 알파벳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합쳐서 딱 24개의 알파벳만 외우면 됩니다. 원래는 자음 17개, 모음 11개 였지만 정착하고 변천하는 과정에서 네 글자는 자연 도태되고 현재 24자가 남았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고 또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영어의 로마자 알파벳 26자와 글자 수는 비슷합니다. 다른 알파벳들은, 다른 종류의 알파벳들은 글자 수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글은 대문자, 소문자의 구분도 없고 인쇄체, 필기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달랑 24자만 외우면 됩니다. 그 4개의 글자의 조합으로 무려 1만 자 이상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4자의 조합으로 1만 개 이상의 글자. 병, 꽥, 무슨 귤, 등 입으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그 글자 하나가 하나의 뜻을 가진 한자 같은 뜻글자나 또 표기 하나가 한 음절의 발음밖에 내지 못하는 일본어 같은 음절 문자와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소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뜻글자인 중국 글자로는 400개 정도의 발음밖에 하지 못하고 일본은 그보다도 더 적은 300개 정도의 발음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아예 단어의 받침이나 거센 소리를 거의 발음하지 못하는데 그게 바로 일본 글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글 알파벳은 24개의 알파벳조차 따로따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입술, 그 다음에 치아, 혀, 목구멍 등 이제 발성과 연관된 입속의
인체 기관의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에 닿아서 소리를 낸다 하는 의미로 닷소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자음. 자음은 기본자 5자만 익히면 됩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그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다른 발성기관을 건드리지 않고 또 혼자서 독자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홀소리라고 불렸던 모음은 세 자뿐입니다. 각각 하늘을 뜻하는 가운데 점, 땅을 뜻하는 그 사이에 사람을 뜻하는 이, 천지인을 뜻하는 모양의 그 동그라미와 짝대기의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이 기본자에다가 조금만 획을 더하면은 가획을 하면 세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소리, 아음이라 그러죠. 아음인 기역에다가 한 획을 그으면은 키역이 되고,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서 내는 소리인 니은에서 한 획을 더 그으면은 티긋, 또 한 획을 더 그으면은 티긋이 됩니다. 그런 이제 기존의 획에다가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기본 글자의 획을 더해서 이제 된 소리도 내고 거친 소리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소리들을 훨씬 더 많이 표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이러한 과학적 원리는 전 세계의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영국 리스 대학의 언어학 전문가인 제프리 샘슨 교수의 분석입니다. 모음은 특히 이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의 이 짝대기에다가 앞에 두 개를 하면 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면 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누워있는 모습에서 한 개를 찍으면 오가 되고 두 개가 하면 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우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창시자인 세종께서는 이제 영민한 사람은 하루 만에, 영민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당시의 대제학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아예 한글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음 기본 글자 5자, 모음 기본 글자를 3자, 그거부터 먼저 가르친 후에 그 가획의 원리를 더해서 24자의 자모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모음표를 앞에 붙여두고 그 각각의 글자는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가르친 후에 몇 차례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글을 배운 지 2시간 만에 나무, 나라, 아기, 가다, 오다 등 받침이 없는 글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완성된 다음에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소위 이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받침이 있는 낱말을 적는 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어자에 미음을 더하면 음자가 되고 거기에 말을 붙이면 엄마가 된다. 라자에 이영을 더하면 랑자가 되는데 그 앞에 사자를 붙이면 사랑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것도 금방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나절 만에 그 정도까지 깨우쳤습니다. 실험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모음, 복자음이 들어가는 낱말, 형제라든지 깍꿍, 아빠, 이런 것도 가르쳤다 그러면 다음 날쯤은 익힐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배우는 속도를 추정을 하면은. 그래서 한글은 아침 문자 혹은 나절 문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밤새 익히면 아침에는 깨우친다고 해서 또 한나절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별칭이 붙은 겁니다. 아침 문자, 나절 문자. 한글의 명확성, 명료성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한글 알파벳 하나는 하나의 음가, 하나의 소리만 냅니다. 절대로 발음이 헷갈리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문자인 영어의 경우 그 알파벳이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영어도 소리 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플, 아마존, 오로라 다 A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발음이 다릅니다. 애플, 아마존, 오로라. 또 헤드라는 글자, 스피커라는 글자 EA가 같습니다. 근데 헤드는 E로 발음이 되고 스피커는 E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한글의 경우에는 모든 알파벳이 어디에 들어가도 같은 소리만 납니다. 뭐 아자를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게 어디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도 발음은 아 외에는 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아버지, 항아리, 복숭아, 뭐 강아지, 뭐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정 자음이 특별한 경우, 뭐 국의 음화를 일으킨다든지 자음 접변이 된다든지 할 때는 아주 드물게 발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한글을 칭찬하는 외국인 학자들은 한글 자모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감탄합니다. 글씨가 전부 눈에 익숙한 도형 같다고 말합니다. 뭐 동그라미이거나 네모이거나 무슨 짝대기 같거나 그 모양이 그런 모양이 이리저리 조합이 돼서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 결자가 된다는 것이 참 재미있고 신기하다 또 예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그 포스터를 상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글씨를 쉽게 만든 것, 익숙하게 만든 것도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금방 눈에 익어서 쉽게 따라 그릴 수 있어야지 백성들이 배우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게 세종대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한글이 그 정도로 뛰어난 문자여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 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도 청주 MBC에서 한글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MBC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참가자를 대상으로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한 챕터를 타이핑하게 했습니다. 각각 그게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죠. 그 한국인 참가자는 일본과 중국의 참가자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빨리 타이핑을 마쳤습니다. 한국 사람 한글로 치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치고 중국 사람은 한자로 치고 무려 7배. 그 언어학자들은 한글은 타이핑하기에 특히 좋은 글자라고 합니다. 자음은 주로 자판의 왼손 부분에 있고 오른손 쪽에 모음이 많아서 왼손 오른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입력하면 지구상의 어떤 문자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그 엄지족을 뽑는 대회도 했다 하면 한국이 1등을 도맡아 놓고 합니다. 엄지족은 엄지손가락만 이용해서 핸드폰 문자를 전송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2010년 뉴욕에서 1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LG 모바일 월드컵이라는 엄지족 문자 전송 빠르게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전체 대회는 물론이고 연령별 대회에서도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싹쓸이한 겁니다. 그 대회는 예선부터 포함하면 전 세계 13개국에서 6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실질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는 한국이 문맹률이 아주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 조선시대 내내 세종대왕 같은 분들보다 최만리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써야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였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자는 권력 수단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문자가 퍼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지금도 판검사, 변호사들은 법률 용어를 가능하면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 의사들은 환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처방전을 일부러 갈겼습니다. 권력자들은 아래 끝들, 상 끝들이 문자를 알 경우에 오히려 벌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아예 우리말과 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해방된 지 불과 5년 만에 문맹률이 30%까지 낮아졌고, 특히 해방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40대, 50대가 되고, 그 한글 세대가 경제적 주축을 이룬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1990년대죠. 실제적으로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문맹률이 거의 바닥까지, 말하자면 거의 문맹자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로지 한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부러워한 사람들이 이웃나라 그 한자 종주국인 중국이었습니다. 1세대 중국 공산당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조원나이, 주언네죠. 마오쩌둥에 이어서 국가주석을 차지했던 류샤오치 등은 이제 중국도 한글 같은 간단한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빨리 발전하려면. 조선에, 그러니까 북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의 연수단을 파견해서 극적으로 문맹률을 낮춘 방법을 배워오자 이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은 그 한자의 부수하고 획수를 극단적으로 줄인 한자, 그 한자를 간략하게 했다는 뜻의 간체자를 만드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체자도 중국의 발전을 엄청나게 앞당긴 핵폭탄급의 성과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문맹률이 낮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매뉴얼 한 것만 주면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손재주가 어떤가 하는 것은 이미 제가 한음절 민족사 6편, 그 손민족 편을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인류 문명은 문자에 의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당대에 가장 발전된 문자를 지닌 나라와 민족이 그 당시의 문명을 이끌었습니다. 그 한글은 초단위로 기술과 정보가 변하는 정보통신혁명 시대에서는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빨리 쓰고 빨리 읽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게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산업 환경입니다.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는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한글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전략 무기이고 21세기에 우리 민족을 지켜주는 부적 혹은 수호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있어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더 든든하고 낙관적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 한글이 현대의 우리 민족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또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한글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등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문맹률은 낮지만 실질 문서 해독률은 OECD 국가 중 꼴찌 이런 종류의 한글을 폄훼하는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난해의 마지막 동영상으로 제가 올렸던 그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민족편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는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 첩어와 중첩어를 반복해서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행복감을 느꼈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독자 김현철 님이 찾아주신 동료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송알송알 쌀잎의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의 옥구슬로 시작되는 구슬비, 또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이런 가사의 여름내가,
그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송이 하얀 솜을 자꾸자꾸 뿌려줍니다 하는 펄펄 눈이 옵니다 등등의 동요를 몇 번 읽어보면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노랫말이 참 너무 예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구독자께서는 BTS,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지민군이 부른 노랫말 가운데 소복소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BTS 지민의 크리스마스 러브.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민군이 2020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노래를 솔로로 발표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소복소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BTS의 후원 그룹인 전 세계의 아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소복소복의 뜻이 뭐냐? 굉장히 듣기가 좋은데 평화롭게 느낌이 드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그 아름다운 단어의 뜻을 왜 한국인들만 알아야 하느냐 등의 댓글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하여간 그 지민군의 그 노래 크리스마스 러브는 제가 검색했을 때 며칠 전에 이미 전 세계의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4,670만 명을 넘었고 댓글만 무려 25만 개에 가까웠습니다. 문화 한류의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여간 우리말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그 강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올해 소망은 수술 같은 것은 또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10만 구독자를 꼭 달성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언제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게 저 CR의 꿈은 10만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파워 유튜버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개의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CR의 꿈 구독자 여러분 모두 두루 강건하시고 마음의 평화도 누리는 새해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